꽤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백화점에 갔었다. 쇼핑을 마치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거의 비어 깨끗했지만 휴대폰이 하나 버려져 있었다.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멍청하게 그걸 주워들었다. 폴더폰인데 힌지가 뒤틀려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쓰레기통에 다시 내버리려다 문득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보니 1GB짜리 미니 SD가 들어있었다. 운이 좋다 싶어 신이 난 나는 메모리 카드만 챙겼다. 이게 잘못이었다. 집에 돌아와 PC를 켜고 카드를 꽂아보았다. 뭐가 들어있나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야한 사진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근대며 열어보니 사진이 100장 정도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고 순서대로 사진을 봤지만 재밌는 건 전혀 없었다. 중년의 여자와 그 딸인 듯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주로, 그거 말고는 도쿄나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사진이 있을 뿐이었다. 아저씨가 가족이랑 출장 나가서 찍은 사진들 같았다. 시시하다는 생각에 두근거림은 잦아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게 나왔다. 어두운 방 안 긴 머리카락에 여자 뒷모습이 보인다. 조금 기대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알몸이었거든. 두근거리면서 다음 사진을 보자 여자가 이쪽으로 몸만 돌려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어라? 싶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몸만 완전히 돌아와 얼굴은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 같았지만 더욱 기분 나빴던 건 따로 있었다. 여자의 눈이 없었던 것이다. 머리에 가려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눈 부분이 피부처럼 되어 있었다. 마치 뺨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싶어 나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그랬더니 새까만 화면이 펼쳐졌다. 그 다음도 그 다음 장도 새까매서 3장 연속 새까만 화면만 뜨고 끝났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휴대폰 주인이던 아저씨가 장난이라도 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카드를 포맷해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포맷을 클릭한 순간 방에 불이 나갔다. 나는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5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밤 10시 정도였기에 당연히 어두웠지만 노트북만은 켜져 있어 깜깜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자 슈퍼 불빛이 보였다. 정전은 아닌가? 두꺼비 집이 떨어졌나 싶어 현관으로 가는데 부엌에서 또각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움찔했다. 자취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을 리 없다. 기분 탓이라 심호흡하고 복도로 나왔다. 어두컴컴의 빛 대신 아까 전까지 쓰던 노트북을 들어 비췄다. 그 순간 또각또각또각 하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가.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준이 아니었다. 확실히 들려오는걸? 나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반쯤 울먹이며 두꺼비 집 전원을 올리자 두세 번 깜빡이다 불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흰 복도 그대로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있던 방에서는 TV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TV가 켜져 있고 소리도 최대로 되어 있었다. 두꺼비 집 떨어질 때께 TV는 켜지도 않았고 소리도 보통 수준이었을 텐데 TV를 끄고 나는 아직 내 손에 노트북이 들려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니터에는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걸 보니 왠지 모르게 끝났다 싶었다. 아까 전 들려왔던 발소리도 기분 탓이리라 싶었다. 잠을 청했지만 솔직히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누웠다. 어느 정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지 가슴이 답답해 나는 눈을 떴다. 일어나기 직전 마치 호흡이 멈췄던 것 같은 감각이 들었다. 헉헉 숨을 내쉬며 불을 켜려고 했다. 자기 전에 불을 켜놨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방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곤충이 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마 바퀴벌레겠지. 싫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귀는 막힌 것처럼 멍해졌다. 일어나 불을 켤까 싶었지만 만약 더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라면 이번엔 현관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얼굴 위를 무언가가 어루만졌다. 감촉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다. 그리고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 굉장히 작은 소리였지만 틀림없이 들렸다. 여자였다.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스럭대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그것은 멀어져 갔다. 어느새인가 잠에 빠진 나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 가득 실같이 가늘게 새빨갛게 부은 자국투성이었다. 우선 회사를 쉬고 병원을 가려 했지만 그 전에 신경이 쓰여 노트북을 켰다. 어제 그 메모리 카드를 열었다. 포맷을 했는데도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울고 싶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 다시 사진을 열었다. 역시 그 눈이 없는 여자가 찍혀 있었다. 새까만 사진들을 보던 와중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제는 몰랐지만 새까만 와중 아주 약간 빛이 보였다. 구멍처럼. 다음 사진도 그래서 가장자리 쪽에는 검은빛이 엷어지고 그 너머에 피부색이 보였다. 신경 쓰여 포토샵을 써서 밝기를 조정하고 확대하던 도중 나는 알아차렸다. 이거 혹시 렌즈에 머리카락이 감겨 있는 건 아닐까? 저 너머에 있는 건 그 여자의 눈 부분인 건 아닐까?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고 할머니가 준 부적을 꼭 쥔 채 근처 신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경내 구석에 묻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날은 회사도 쉬고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스스로가 바보 같아 공포감도 옅어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어쩐지 심장이 아파왔다. 기도 이상하다. 왜인가 당황해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메모리 카드는 없었다. 신경과민인가 싶어 모니터를 보니 내 문서에 본 적 없는 폴더가 있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열어보니 역시나 그 사진이었다. 전부 들어있었다. 결코 파일을 옮겨놓은 적이 없었는데도 이제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그날 중으로 노트북을 중고가게에 넘겼다. 일단 포맷을 하기는 했지만 알지는 그 후로는 무서워서 차마 컴퓨터를 살 생각도 않고 있다. 얼굴에 남부은 자국도 사라졌고 이상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종종 긴 머리카락이 주머니에 들어있곤 하지만 뭐 기분 탓이겠지. 여러분도 뭘 주울 때는 조심하라고. 지인의 이야기다. 그의 할아버지가 동료와 함께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도와줘 라는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해서 대답하려는 할아버지를 동료는 막아세웠다. 몹시 긴장한 얼굴이었다. 동료는 그대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도와줘 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갈등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사이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도와달라는 절규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달리는 것보다도 빠르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험한 산길을 달려 내려갔단다. 갑작스레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여러 개 놓여있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아무래도 동료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달려왔던 것 같았다.
그들이 발을 멈추고 한숨 돌린 순간 등 뒤의 수풀에서 기묘하게 맥이 풀린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무심코 총을 꽉 쥔 두 사람의 귓가에 무언가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후 도와달라는 절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는 툭 입을 열었다. 저것은 귀신이네. 이 산에는 옛날부터 도와주러 온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군. 목소리가 들린 순간 이게 확 뜨거워지길래 위험하구나 싶지 뭔가.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희미하게 타들어간 부적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당에 빌고 또 빌었다. 그 사당은 산의 귀신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했다. 그 덕분인지 그대로 이상한 일 없이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은 그 산 근처에 얼씬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 그러니까 지인의 아버지가 사냥꾼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다고 한다. 이 경험이 뇌리가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었단다. 만약 그런 것과 마주쳤다가는 끔찍한 결과만 남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란다. 10년간 사귀고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향해 집에 돌아오지도 않을 무렵 이야기입니다. 집에 오지도 않았던 게 확실한데도 그는 야근 때문에 일하고 있어. 내가 나간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나왔다고 라며 거짓말을 치곤 했죠. 당시만 해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바람을 피우는지 확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나에게 질려서 헤어지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인지 꽤 고민을 했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뭘 할 기력도 없어 회사에 다니는 것 말고는 그냥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나날을 2달가량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회사에 꼬박꼬박 나간 건 그 사람의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없는 사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싫으면 싫다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생겼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기분은 서서히 변해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즐겁게 살고 있을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는 여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얼굴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머리 모양이나 체형, 그리고 그와 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며칠 지났을까요? 그가 반쯤 울며 전화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었다. 미안하니 부디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실을 말했는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쳐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자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시한편해 보인답니다. 놀라서 바라보면 어느새 사라져 있고 잠을 잘 때면 어느새인가 곁에 나타나고 가위에 눌린다고 했습니다. 귓가에서 계속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라고 되뇌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과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지만 오래 사귄 너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별을 말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더는 내 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너무 무서워. 모두 내 잘못이지만 무섭다고. 제발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고 그는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죄책감이 내 모습을 보게 한 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나를 생명 취급하며 몰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 같아. 화가 났지만 문득 무언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여자의 특징을 말해봤습니다. 밝은 갈색 단발머리, 155cm 정도 키에 살짝 통통한 체형,
쇄골 주변에 점이 2개 있고 왼팔에 화상 흔적이. 그렇게 말하자 그는 통곡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그날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무렵 해바라 기반이라는 장애 아동 특수반이 있었다. 거기에는 땅딸막한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는 A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해바라 기반은 일반 학급과는 다르게 일과가 진행되었기에 평상시 해바라 기반 아이들을 볼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평범한 학생들은 해바라 기반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이 A만은 학교의 명물이라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이유는 A의 장애 때문이었다. A는 눈에 들어오는 게 전부 좌우대칭이어야만 기분이 풀리는 중증의 강박장애 환자였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대칭에 집착해 좌우가 비대칭인 것을 보면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거기 달라붙어 어떻게든 대칭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수업 중에 A가 목이 째지도록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나중에 창가에 앉았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A가 앉을 나무의 가지를 꺾다가 선생님에게 저지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A는 째지는 소리를 내며 어떻게든 나머지 가지까지 다 꺾어버리려 했다고 한다. 며칠 후 앉을 나무는 가지가 다 사라져 마치 나무 막대기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다. A의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이 정도면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물건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A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비대칭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사실 다른 나무들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인체의 모형이나 건물 같은 건 비대칭이어도 무시해버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의 H라는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불행히도 오른쪽 정강이부터 아랫부분은 절단해야만 했다. 몇 개월 지나 학교에는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재활훈련이나 이런저런 일로 종종 늦게 등교하거나 조퇴하는 일도 잦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H가 재활훈련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어 다른 여자아이가 부축해 교실에서 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무슨 일인지 살짝 복도 밖을 내다보았다. A가 H를 밀어 넘어뜨려 왼발을 잡고 마구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뛰쳐나가 다른 남자아이들과 함께 A를 억지로 떼어냈다. 선생님도 뛰쳐나와 어떻게든 사태는 수습됐지만 H는 끌려가며 긁혔는지 다리 여기저기에 피가 배어 있었다. 옆에서 부축해주던 여자아이도 얼굴을 얻어 맞았는지 울고 있었다. 둘 다 상당히 겁에 질린 듯 했다. 한편 A는 붙잡힌 와중에도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날뛰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집착하고 있는 A의 모습을 보았다. 눈을 치켜뜨고 침을 질질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그 모습은 정말로 무서워 뭐라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선생님이 데려가 수업은 중단되었다. 그 후 돌아온 선생님은 자습하라고 말했고 그날은 오전 내내 수업이 없었다. A는 그 후로도 H에게 계속 집착을 보여 우리 학년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거나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이미 A는 학교에서 자택 근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모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학교에 들어와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닌 것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H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건 애가 전학인지 무슨 다른 일인지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고 나서도 한참 후였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H는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나는 성인이 되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재회를 기뻐할 무렵이었다.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여러 추억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도중 문득 나는 A를 떠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술자리 이야기로도 적절치 못한 이야기다.
하지만 술 기운이었는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서였는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A 이야기를 화제로 꺼냈다. 그러자 실실 웃고 있던 친구들 중 몇 놈이 꼭 입을 다물더니 침묵했다. 너 못 들었냐? 이상한 얼굴로 내게 물어온다. 순간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었지만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에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다. 친구가 말하길 H가 중학교 2학년 때 괴한에게 습격당해 죽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현지 신문에도 톱뉴스로 다뤘었다는 것 같다. H는 왼발이 잘린 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왼발은 길가에 버려져 있었고 어째서인지 오른쪽 다리 의족도 떼내어져 있었다고 한다. 왕래가 적은 길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목격 정보는 없었고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현장 부근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맨 남자가 배했다는 소문만 있을 뿐 A의 행방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라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 큰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는 육아와 아르바이트, 가사와 집 보기에 치아 매일 잠도 다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노이로제 비슷한 상태가 되어 여러모로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 무렵 살던 집은 1LDK의 낡은 아파트로 층간소음도 심해 그것 또한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잦아 밤에 아이가 울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어르다 들어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딸이 심하게 보챘습니다. 새벽 1시 무렵이었지만 나는 아파트를 나와 어두운 골목에서 딸을 안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잠들어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침실 안쪽 침대에 누이고 나는 지쳐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와 외로움이 몰려와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우유를 따른 잔을 손에 든 채 그저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로등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끼익하고 금속을 마찰시키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섞인 잡음 같은 걸로만 여겼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혹시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래도 금방 내가 들어온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현관 자물쇠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 털이범이구나. 아까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랑 나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잔에서 우유가 넘쳐 흐를 만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나는 그저 천천히 돌아가는 자물쇠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지친 몸은 움직이질 않고 나는 멍하니 돌아가는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철컥하고 소리가 나고 자물쇠가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섰습니다. 당황해 시선을 돌려 체인 쪽을 보자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불을 켜면 놀라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굳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며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등불이 어두운 방에 가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호흡 때문에 흐트러진 숨을 입을 늘려 참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안고 제발 체인이 걸려있는 걸 알아차리기만을 빌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다 체인 때문에 멈췄습니다. 부탁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여기 들어와도 돈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얼굴 모를 침입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팽팽한 체인을 확인하고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지금이야. 달려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나는 굳어버린 하반신을 들어올리려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 문이 쓱 열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가벼운 절망을 느끼며 여전히 굳어있는 채로 그저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틈새로 둔하게 빛나는 큰 펜치 같은 게 들어옵니다. 안 돼. 이러다가는 살해당해버려. 그래, 아이를 지켜야지. 설령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은 어떻게든. 나는 속에 쌓인 두려움과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방하듯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유가 든 잔을 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잔은 우연히 펜치에 부딪혀 깨졌고 우유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펜치는 밖에 있는 사람 손에서 떨어진 듯 현관에 반쯤 고개를 들이민 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 당황해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던 펜치를 밖에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옆집 대학생이네 고함에 놀라 상태를 보러 온 듯 했지만 놓지도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 문 틈새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해도 내겐 대답할 여유가 없었겠지만요. 나는 깨진 잔에 다리가 베었는데도 그저 손잡이만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평정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떨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범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빈집 털이범이 들이칠 뻔했다고 신고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경찰관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오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울었습니다. 펜치와 공구 몇 개가 문 밖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 쪽에서는 증거 자료로 수거해갔습니다. 이후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빈집털이 상습범으로 전과 중에는 성폭행과 살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로 가르쳐준 이야기다. 10여 년 전 어느 밤 문득 눈을 떴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더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나. 손에 무언가가 닿는데 차갑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필사적으로 눈을 뜨자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터였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라고 아버지가 생각한 순간 그 여자가 배에 손을 푹 집어넣고 마구 헤집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에 깨어났다. 여자는 사라지고 격동만이 남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픔은 사라지질 않았다고 한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없었고 게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여자는 나타나 뱃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아픔과 수면 부족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연발이었다고 한다. 결국 상사가 잔뜩 화가 나서 당장 병원 갔다 와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나. 아버지는 이전부터 허리 쪽이 안 좋았던 터라 일을 열심히 해 요통이 심해진 거라 여겼다. 정형외과를 찾아가자 의사 역시 요통일 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마침 의사가 수다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 무심코 꿈일지도 모르지만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여자 귀신이 나와서 배를 마구 헤집어 놓은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건 무슨 예고일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배 쪽도 진단을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귀신 그 자체는 환각일 거라고 했다. 다만 그 환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자신의 배에 대한 아픔이나 불안이 무의식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거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내과를 찾아갔다고 한다. 거기 의사는 꽤 젊은 의사였다. 이번에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의사는 귀신이요? 라고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럼 안심할 수 있도록 MRI를 찍어보시죠. 라고 권해왔다. MRI 촬영 결과 췌장에 확실치 않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곧바로 전문 의료인원이 있는 병원을 소개해줬고 거기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아버지는 췌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흥분해서 췌장암을 초기에 수술할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단다. 실제로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꽤 악화되고 나서야 발견된다고 한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훌륭했다는 게 큰 병원 의사의 말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전이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를 드러냈다. 인슐린 주사는 매일같이 맞아야 하지만 그걸 빼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때 그 전 여자친구 귀신이 과연 아버지의 환각이었는지 병을 가져온 것인지 병이 있다고 알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일단 이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평생 비밀로 해두라고 아버지는 신신당부했다. 어른이 된 지금도 혼자서는 엘리베이터를 못 탈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일이 있다. 중학교 시절 같이 어울려 다니던 호지사와라는 녀석이 있었다. 우리 둘 다 한창 반항기일 때라 허구한 날 밤 늦게까지 아무 목적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곤 했지. 어느 날 후지사원의 부모님이 출장 가서 안 돌아온다기에 걔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그날 역시 한밤중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다 배가 고파 돌아가기로 했다. 아마 12시는 넘었을 시간이었을 게다. 호지사원의 집은 고층 아파트 10층에 있었다. 고층 아파트라고는 해도 지은 지 한참 지나 대문에 오토락도 없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건물이었다. 아무도 없는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뒤 10층 버튼을 누른다. 고음 문이 닫힌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갑자기 손이 들어 쾅 하는 소리를 내고는 다시 문이 열렸다. 억지로 올라탄 건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였다. 호지사와도 나도 내심 기겁할 정도로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짜증난다는 듯 남자를 노려봤다. 하지만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 눈이 보이질 않았다.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남자는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거기서 위화감을 느꼈다. 분명 12층까지만 버튼이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남자가 누른 버튼은 아니었으니까 옥상으로 가는 버튼 같은 게 있었나 싶어 호지사와를 바라봤다. 호지사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순간 눈이 마주쳐 서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엘리베이터가 평소보다 느리다 싶어 문짝판을 올려보는데 호지사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야, 우리도 옥상 보러 갈까? 나도 솔깃하긴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다. 나는 문짝판을 계속 바라보며 됐다. 배고파. 라고 대답했다. 호지사와는 의외라는 듯 그래? 뭐야?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10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였다. 뒤에서 츠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뒤돌아봤다. 닫히고 있는 문 사이로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다. 죽은 사람같이 창백한 얼굴에 눈에는 검은 자위가 없었다. 입은 반쯤 벌리고 있는 괴상한 얼굴이었다. 지를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문에 달린 유리창 너머 보인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의 모습은 없었다. 조용히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간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집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차리고 다시 소름이 끼쳤다. 1층에서 남자가 올라탔을 때 그렇게 급히 나타났는데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었다. 호지사원의 집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밥을 먹으며 아까 전 이야기를 나눴다. 호지사와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나도 발소리 못 들었어. 애시당초에 옥상으로 가는 버튼은 있지도 않은데 뭐야 저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호지사와가 한 말이었다. 내가 갑자기 옥상에 가자고 했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 그건 내가 말한 거잖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소름이 끼쳐 엉엉 울었다. 다음날 아침 완전 쫄아서 확인해봤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은 12층까지밖에 없었다. 호지사원을 부모님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집값이 싸다고 한다. 부동산에서는 정신병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다지만 호지사원은 그 후 곧바로 멀리 이사를 가서 연락도 끊어졌다. 아직도 나는 한밤중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섭다. 과거, 해외에서 유학할 무렵 이야기다. 나라 이름을 밝히면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비밀로 해둘 생각이지만 유럽의 자그마한 나라인 것만 밝혀두지. 1년간의 유학생활 중 나는 대학 근처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대학 자체가 완전 깡촌에 있는 낡아빠진 학교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럽은 거리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 관련 법률이 엄격한 듯했다. 대학 건물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멋대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불가능했던 거겠지. 그 탓에 벽지도 너덜너덜하고 바닥은 나무가 삐걱대는 데다 백난방도 안 됐다. 일본이라면 지진 한 방에 무너질 건물이지. 대학교가 그 정도니 기숙사는 오죽하겠나. 학교 건물이랑 막상막하일 정도로 낡아빠진 건물이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나무 틈새로 바람은 숭숭 들어오지. 뒤까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끔찍한 곳이었다. 당연히 냉난방도 안 되고 그나마 공유룸에는 난로가 있었기에 겨울에는 거기 다같이 모여 앉아 겨우 견뎠다. 기숙사 주변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려면 정문을 거쳐야만 했다. 그 문 옆에는 작은 조립식 오두막이 있고 거기 문지기 할아버지가 늘 머무르고 있었다. 이 문지기는 내가 기숙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이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심술 굽기 짝이 없는 할아범이었다.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는 무조건 기숙사에 돌아가야만 했다. 늦으면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에게 잡히게 된다. 문지기는 통금을 어긴 학생의 이름을 적어뒀다 나중에 사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불려가서 설교를 잔뜩 듣고 반성문까지 써야만 한다. 이전에 일하던 문지기는 무척 오래 일한 데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상냥한 할아버지였다. 나도 한번 통금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렴.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단다. 라며 윙크를 찡긋하고 보내줬던 적이 있다. 정말 댄디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맥주를 잔뜩 마셔서 그런가 배불뚝이었지만 말야. 하지만 새로운 문지기는 달랐다.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음험했다. 고작 5분 늦은 거 가지고 한참 동안 설교를 늘어놓고 사감한테 보고까지 올린다.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잘못을 했으니 할 말 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아무 연관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앉았으니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이 빠질 수밖에. 문지기는 오두막 창문으로 얼굴만 빼고 내밀고 설교를 해대니 밖에 비가 내리던 눈이 오던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설교를 더 길게 늘어놓아 그 때문에 감기가 걸린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내가 쓰던 방은 2실로 다른 유학생과 같이 쓰는 방이었다. 그 녀석이 바로 피였다. 피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나라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머리가 비상해서 학비랑 기숙사 비용을 다 국비로 지원받는 녀석이었다. 그뿐 아니라 성격도 워낙에 좋아서 기숙사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녀석이었다.
처음 유학을 와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 꺼내던 나를 도와준 것도 피였다. 난생 처음 겪는 환경 속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던 건 모두 피 덕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피가 새로운 문지기 소행을 참다 못해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갔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 문지기 설교는 악천후일수록 오히려 더 길었다. 그런데 마침 어느 학생이 눈 오는 날 그 설교에 걸려서 오랜 시간 영하의 날씨 속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당연히 컨디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원체 몸이 약한 녀석이라 이전에도 종종 잔병 치레를 하던 데는 결국 폐렴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유학을 그만두고 모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그가 지각한 건 역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그랬던 것이다. 피는 잔뜩 화가 나 열변을 토했다. 귀국해야만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건 저 문지기 때문이야.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피는 제대로 된 사과와 위자료를 받아내고 통금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며 달려나갔다. 그것 말고도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았지만 당시 내 어학 실력으로는 저 정도 알아듣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 단판 때문에 피는 유학을 그만둬야만 했다. 갑작스레 모국에서 피에게 지급되던 국비 장학금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원인은 그 문지기였다. 직접 항의하러 온 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불량 학생이라며 대학 측에 보고를 했던 것이다. 기숙사에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사감에게 계속 올린 끝에 그게 피의 모국에까지 전해진 것이었다. 국비 유학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해 그 나라의 세금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나쁜 행실을 보이면 바로 나라 전체 이미지에 해가 된다며 장학금이 끊겨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언제나 온화하던 피가 미쳐 날뛰는 걸 보았다. 평생 5등생으로 정의롭게 살아온던 그가 말도 안 되는 음해 때문에 악인으로 낙인 찍혔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가 갔을까? 그의 분노는 정말 엄청났다.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혹시 이미 그때 피는 미쳐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장학금 중단 통보를 받자 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직접 단판을 짓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워낙에 덕망이 있던 피 제안이었고 다들 문지기에 대해 울분이 쌓여 있었기에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를 돕기로 했다. 물론 나도.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들은 거라곤 내일 저녁 기숙사 지하실로 좀 와줘. 라는 말뿐이었지만 다음날 나는 피 말에 따라 기숙사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작은 홀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불은 다 끄고 벽 구석에 있는 촛대의 양초가 불타고 있을 뿐이었다. 홀 안에는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검은 로브 같은 거 둘러쓰고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지하니까 당연히 밖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어슴푸레한 방에 가득한 검은 인간들을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져 나는 조금 기죽었다. 검은 로브를 쓴 사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같은 로브와 마스크를 건네줬다. 자세히 보니 피였다. 그걸 쓰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면 그걸 따라서 외쳐줘.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돌아가고 싶던 마음뿐이었다. 홀에 모인 건 기숙사생 중 절반 정도였다. 모두가 사라지면 문지기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 나머지 녀석들은 평소처럼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듯 했다. 나도 그쪽 역할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한동안 기다리고 있자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몹시 천천히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를 않으려는 듯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주변을 보니 피랑 다른 한 명이 계단 바로 옆 벽에 붙어 낌새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대로 손을 뻗어 내려온 사람을 잡았다. 문지기였다. 문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 듯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홀 한가운데까지 끌려왔다. 나는 그제야 홀 한가운데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게 보였다. 평소에는 난로에 넣을 때 감 팰 때 쓰는 놈이었다.
그걸 보자 문지기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녀석들 문지기를 죽이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방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주변에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나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내심 겁에 질려올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피가 마스크를 벗고 문지기 앞에 서서 말했다. 도둑이 아니라서 다행이겠군.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패거리 중 한 명이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도둑이 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해 문지기를 깨어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올 때 그가 잔뜩 경계하고 있던 건 그 때문이었겠지. 피는 문지기를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겁에 질려있던 내 귀에는 잘 들리지가 않았다. 간신히 내 놈의 악랄한 정신의 벌을 이라던가 청년의 앞날을 끄는 제값을 치러라 라는 둥 거창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마지막에 외친 참수로 단죄하리라 라는 말만큼은 왠지 제대로 들려왔다. 피는 문지기의 눈을 가는 천으로 가리고 어깨를 눌러 땅에 무릎 꿇렸다. 문지기는 비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새해했다. 그 순간 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도끼가 아니라. 그리고는 손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양끝을 잡고 문지기 목에 살그머니 갖다 댔다. 문지기는 무릎 꿇은 채 뛰어올랐다.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피는 문지기를 죽일 작정이 아니었다는 걸. 눈을 가린 문지기는 완전히 손수건을 도끼라고 믿고 있었다. 그게 목에 다가오면 진짜로 목이 잘려나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피 옆에서 다른 녀석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문지기에게 평생 창피를 줄 만한 모습을 남겨주려는 게 피의 복수였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나는 겨우 긴장을 풀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는 잔뜩 웃음을 머금고 손수건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녀석들도 소리를 죽이며 웃고 있었다. 뭐 어느 나라던 대학생이 생각하는 건 고작 이 정도 장난일 테니. 그에게 천벌을. 피가 그렇게 외치자 모두가 천벌을? 이라며 따라 외쳤다. 나도 말이지. 피는 그대로 손수건을 내려 문지기 목에 대었다. 문지기는 은어와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다. 패닉에 빠진 것인지 그대로 물고기처럼 몸이 이리저리 튀어오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우리는 다 같이 웃어제쳤다. 한바탕 웃은 후 피는 문지기의 눈을 가린 천을 벗겨주려 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벌벌 떨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몸을 잔뜩 말았다 다시 쫙 펴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된 것인지 피가 문지기의 어깨를 잡은 순간 엄청난 외침과 함께 문지기의 움직임이 멎었다. 입에서는 침과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다. 단번에 지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가 봐도 분명했다. 문지기는 죽어 있었다. 아마 지나친 긴장 때문에 심장 발작이라도 일어난 거겠지.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더라면 어떻게든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작해야 20서너의 애송이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우뚝 서서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이 사건이 대학에 발각되면 다들 퇴학당하겠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 녀석 묻어버리자. 정적을 깨고 피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않았다. 하지만 다들 피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밖에 모른다.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으면 문지기가 실종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마침 지하실은 땅을 파고 벽돌로 벽을 세운 것뿐이라 바닥은 흙바닥인 채였다. 벽돌이 무너진 벽 아래 구멍을 파고 문지기를 뉘었다.
아직 죽고 시간이 그리 지나지 않았기에 몸은 부드러웠다. 눈은 천으로 가린 채였다. 흙을 덮고 그 위에 벽돌을 적당히 쌓아 그럴싸한 모양새로 만들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방에 있던 녀석들이 몰려왔다. 그리고는 문지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궁금해했다. 피는 문지기랑은 화해했어. 사정이 있어서 그 양반 한동안 기숙사에서 나가 있겠다고 하더라. 라며 대충 얼버무렸다. 다들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잔뜩 굳어있는 우리들을 보자 아무 말 안 했다. 며칠 후 대학에서도 문지기의 실종을 알아차렸고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찾아와 기숙사 안을 조사하기도 했고 학생들한테 탐문도 했지만 결국 문지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문지기는 행방불명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 경찰도 설마 지하실에 그가 묻혀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로부터 며칠 뒤 피가 귀국했다. 그때까지 나와 피는 이전처럼 사이좋은 룸메이트로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나 역시 평범하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심령 현상이나 가위 눌림 한 번 없이 아주 평온한 유학생활이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사건이다. 이제 와서는 그 문지기 사건은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 바로 요전 날까지는 그랬다. 노후화가 심해진 기숙사를 해체했는데 지하에서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말이야. 내가 외가 시골에 갈 때면 늘 같이 놀던 사키짱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외갓집 뒷산에서 놀다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장난을 치고 말았습니다. 산속 공터에 버려져 있던 냉장고 안에 사키짱을 가둬버린 겁니다. 좋아하는 아이에게 장난을 쳐서 관심을 끌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곧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한번 닫힌 냉장고는 내가 아무리 문을 당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죠. 나는 열어줘, 열어줘 라고 울부짖는 사키짱을 두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가서 어른들을 불러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걸 말하면 크게 혼나겠거니 싶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좀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점심을 먹고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졸음이 와 그대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자 아버지가 황급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너 사키짱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몰라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 냉장고 안에? 그날 밤 경찰 수색대와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수색에 나섰고 산을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키짱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나섰다면 냉장고도 발견됐고 안도 찾아봤겠죠? 그런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사키짱은 어떻게든 냉장고에서 나왔다는 뜻일 겁니다. 그 후 산에서 헤매다 사라졌거나 유괴당했거나 분명 그랬을 거라고 나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냉장고나 찬장 문을 여닫을 때면 사키짱이 외치던 열어줘, 열어줘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고향의 공립고등학교는 한때 영분위기가 흉흉했었다. 교사가 학교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었거든. 교사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신경쇠약이 원인이었다. 그 이후 옥상 문은 자물쇠로 잠겨 절대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 앞 계단 층계참은 담배 피우기에는 최고의 장소였지. 그날 역시 나는 친구와 둘이서 땡땡이 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 계단을 올라오는 게 보였다. 우리는 황급히 담배를 끄고 누가 올라오는지를 기다렸다. 뭐야,
너희들 수업은 어쩌고 여기 있냐? 마음이 놓였다. 백발의 사무원 할아버지였다. 좀 일이 있어서요. 실실 웃으면서 받아 넘기려 했다. 할아버지는 너희 옥상에 나가고 싶지? 라고 말하며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수많은 열쇠가 걸린 열쇠 구러미를 꺼냈다. 우리는 혹시 얼굴을 기억했다가 담임한테 일러바치면 큰일이다 싶어. 아니요, 이제 갈 거예요. 라고 말한 뒤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 녀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옥상 나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 라며 그 사무원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우리는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무원은 없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확실히 평소 보던 사무원은 한 명이고 아저씨일 뿐 백발도 아니었다. 게다가 옥상 문 열쇠는 몇십 년이 지나는 사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어차피 열 일이 없으니 새로 열쇠를 맞추지도 않았고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만약 그 문이 열렸더라면 너희 옥상에 나가고 싶지? 할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리면 오싹해진다. 해치 전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온갖 이상한 짓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빠진 집 같은 건 특히 그렇다.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있질 않나 벽 속에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집 한가운데에 입구도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기도 했다.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고 어찌되었든 죄다 때려부수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버리지만 정말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는 하지만 결국 죄다 버리는 건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치하는 작업이 들어왔다. 나는 운전기사 겸 사장이랑 사장 아들과 함께 예비조사를 하러 갔다. 집안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할 일이라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시골에는 보기 드문 고급차에 호기심이 동했는지 근처에 사는 듯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는 뭐 하러 왔누? 이 집을 좀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웃집이 부서지는 거구나 라고 말했다. 보기에는 별거 없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왜 돌집인데요? 그렇게 묻자 할머니는 아니 돌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요? 부수면 저주받는 건가? 나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해줬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라. 흥미가 생겨 나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넘어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인다. 그리고 그 뜰 한 구석에는 창고가 3개 줄지어서 있었다. 마침 거기 사장 아들이 보이길래 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있던 건 새 창고 중 가운데 것이었다. 사장은 그 안에 있었는데 창고 가운데가 뭔가 이상했다. 그 가운데 창고만 정사각형이었는데 가운데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 돌이 파묻혀 있었다. 원 중앙에는 1m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보듯 서 있었다. 사장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는 그저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날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그 집 해체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체 첫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에게 말했다.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목조 가옥은 부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숴 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침에 사장이 한 말이 있기에 가운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숴나갔다. 그리고 며칠 지나 가운데 창고만 남았다. 다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현장의 리더격인 중국인 코우 씨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토하기 시작했다. 호우 씨, 왜 그래요? 우리가 묻자 코우 씨는 그 창고 위험해 기분 나빠 라고 말했다. 우리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코우 씨는 위험하니까 돌아갈래 라며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마음대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만 창고를 부수고 그 돌은 잘 챙겨 덤프트럭에 쌓아 가지고 왔다. 회사로 돌아갔더니 사장이 화를 냈다. 코우 씨가 화를 내며 회사를 때려쳤다는 것이다. 내 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화를 냈지만 우리가 알 턱이 있나? 그 돌이 있는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호우 씨가 토하고 화낸 다음 갑자기 돌아왔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덤프트럭에 놓은 돌로 다가가 당장 이걸 옮겨 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사원이 달라붙어 사장 말대로 그 돌을 응접실에 옮겼다. 사장은 그걸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두게 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 차를 갖다 주질 않나 말을 걸질 않나 아무튼 좀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장 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가량 지나자 사장은 난데없이 아들한테 뒤를 맡긴다. 퇴해버렸다. 사장 아들도 언지를 받은 게 없었기에 회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래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나는 한동안 쉬기로 하고 오키나와에 2주간 여행을 떠났다. 돌아와 보니 회사는 완전히 체질 전환이 끝나 있었다. 사장 아들에게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암만 연락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다면서 나는 그 돌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물었다. 사장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란다. 하지만 과거 그 창고에서 사람이 둘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웬 남자. 두 경우 모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아들이 경영 수완이 있는지 사옥도 새로 세웠더라고. 지금도 가끔 그 돌이 뭐였는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이 나곤 한다. 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 외로움쟁이였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다. 휴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꼴로 연락이 계속 온다.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다. 또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 연락을 끊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친구네 가족한테 상담을 해봤다. 우리 아이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네. 그래도 자네랑 사귀고 많이 안정을 찾은 거야. 조금 이상한 구석도 있겠지만 불쌍한 아이니 지켜봐 주게나. 언중유골.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하라는 것처럼 들렸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공권력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야기로 풀기에도 너무 늦었고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 가능한 한 온건하게 돌려서 이별 이야기를 꺼내봤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어안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다. 맨발에 손에는 식칼을 든 채.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아파트 계단을 구르듯 달려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왔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귀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낸다.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 곧바로 시동을 건다. 후진의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렸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히익 하고 꼴사나운 비명을 외치고 말았다. 여자친구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적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 힘껏 밟았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다. 손톱이 벗겨진 듯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다. 반거리를 미친 듯 달리며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날로 짐을 정리해 친가로 도망쳤다. 그 후 2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죽은 건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마음을 좀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량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하나.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꼰깃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10개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다. 당황해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집 전화는 신호가 가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전화선이 끊겨 있었다. 모관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다. 동시에 전화가 왔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 손톱처럼 나는 기겁해 핸드폰을 내던졌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빨리 나와. 난 디즈니월드 경비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의 경비지. 보통은 직원이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밝히기 싫었는데 이걸 안 말하고서는 이야기가 안 돌아가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이야, 난 그냥 이 직업이랑은 끝난 것 같거든. 여기서 계속 일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 디즈니에서 일한 지는 23년이나 됐어. 20년 동안은 그냥 테마파크에서 일했지. 좀 도둑들을 붙잡고 분위기 띄운다고 너무 마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들을 했지. 가끔은 싸움을 말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꽤 평화로웠어.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더위 속에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 있는 데로 좀 보내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회사에선 날 리조트로 보냈어. 근무 조건은 110% 좋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 날씨도 좋고 출퇴근도 편리했어. 손님 문제는 좀 더 복잡해졌지만
주로 숙박객들이 그랬지. 비싼 비용이랑 휴가 온다고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 웬 부부가 서로 소리를 질러대서 근처 방에 불려간 적도 있었지. 그 사람들한테 낮잠을 자거나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오는 건 어떠냐고 하면 보통은 먹혀들어서 잠잠해졌어. 하지만 내가 글을 쓰는 건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겠지. 사흘 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 객실 청소부가 그날 손님을 받는 방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자기 물건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간 거야. 청소부는 그걸 접고는 다른 방으로 갔지. 근데 이틀이나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그 물건들이 손댄 흔적도 없이 그대로 있었어.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로 그 빈 방엔 여행 가방이며 옷가지, 과자, 장난감, 한 가족이 휴가에 필요할 법한 모든 물건들이 있었지 뭐야. 매니저는 이미 이전 예약 기록을 보고 있었어. 그 방은 애 둘 딸린 4인 가족이 쓰던 거였지. 그 사람들이 적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음성사서함에 연결될 뿐이었어. 좀 충격을 받았던지라 청소부한테 말해서 그냥 청소해버리라고 했지. 물건들은 연락이 닿을 때까지 보관소에 옮겨놓기로 하고 난 예약 기록을 더 살펴봤어. 그 가족은 사건이 있기 5일 전에 여기 왔었지. 그들이 주차비를 지불했던 것과 차량 설명까지 적혀 있었어. 젠걸음으로 주차장에 갔는데 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차 사고나 그냥 물건을 두고 떠나기로 한 건 아니었단 거야. 다음으론 그 가족이 다이닝 플랜까지 산 걸 알 수 있었어. 이게 뭐냐면 손님들이 식대를 전부 선불하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주어지는 거지. 이 가족은 딱 3크레딧밖에 쓰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체크인하고 이틀밖에 안 지났을 때였어. 도착한 날은 좀 늦어서 리조트에 그대로 머물기로 한 것 같았지. 다음 날 그들은 디즈니 월드의 테마파크 중 하나인 에프콧에서 이 크레딧을 썼어. 이튿날은 아침 시간에 매직 킹덤에서 1크레딧 썼지. 디즈니에는 매직 밴드라는 게 있어. 손님들이 차고 다니는 건데 이게 방열쇠도 되고 주차권도 되고 신용카드 역할도 하고 식사 예약 지불에 입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잡다한 기능이 있는 팔찌야. 좀 번거롭긴 했지만 난 마침내 가족의 빠른 입장 기록도 찾아볼 수 있게 됐지. 매직 킹덤에 간 날 그곳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놀이기구 몇 개를 탄 다음에 11시경에 그들이 탄 마지막 놀이기구인 보트를 타고 꾸며진 수로를 다니는 놀이기구 스몰브로 갔어. 그 뒤엔 아무 기록도 없었고 마침내 누군가를 여기 끌어들여야 할 때였어. 매직 킹덤에서 일하는 오랜 동료를 불러다가 그들이 스몰월드에 갔을 때 카메라 기록을 좀 보여달라고 할 참이었지. 거기 갔을 때 내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어.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찾은 걸 보여줬지. 보통 카메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리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카메라 기록은 그 가족이 빠른 입장을 위해 밴드를 쓰고 놀이기구에 타는 것까진 담고 있었지. 근데 출구의 기록은 다른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들은 거기 없었지. 물론 우린 더 나쁜 상황도 생각해봤어. 보트를 타다가 애 한 명이 빠져서 그걸 구한답시고 도중에 뛰어내렸다가 기계 장치에 끼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우린 놀이기구를 정지시켰어. 햇빛 짱짱한 대낮에 말이지. 뒤에 못 박히도록 들은 그 노래를 끄고 불을 켰어. 친구와 난 도움을 청하기 전에 3번은 같이 놀이기구 안을 돌아다녔지. 결국은 거의 1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찾아다녔지만 폰 3개랑 모자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 난 요 며칠 내내 사건을 파고들었지만 내가 찾아낸 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을 불렀으니 그들은 이미 여기로 오고 있겠지만 디즈니는 이런 사건을 덮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난 이런 경고라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며칠 동안 그들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나는 그 가족이 메모리 메이커도 샀다는 걸 알게 됐어.
메모리 메이커는 디즈니 월드 안에 퍼져 있는 사진사들과 놀이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야. 사진들은 시스템이 인식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디즈니 계정에 추가돼. 그리고 시스템은 언제나 인식하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는 전부 매직밴드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난 그 가족의 메모리 메이커 사진 앨범을 열어봤고 거기엔 732장이나 되는 사진이 있었어. 처음 30장은 완전 평범했어. F컷 놀이기구들 성악. 하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스몰월들의 사진이었어. 놀이기구는 한 번 타면 한 장의 사진밖에 안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700번이 넘도록 이거 탔다는 소리지. 처음 사진은 괜찮았어.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 바쁜 날인데다 보트는 만석이었어. 다음 한 장은 좀 흐릿했어. 보트는 이 가족들 빼곤 안 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끔찍히도 혼란스러웠지. 그 다음 10에서 15장은 그 가족의 아빠가 점점 화내면서 소리치고 있었어. 엄마는 아이들을 제 목숨이 걸린 양 꼭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속이 뒤집혀하며 울고 있었지. 놀이기구는 계속해서 돌아갔어. 50회가 지나자 그들은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아빠가 사라졌지. 그리고 모두 다 사라졌어. 놀이기구 초반에 내려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다음 사진에 그들은 모조리 다시 그 망할 보트에 앉아 있었어. 450회쯤 지나자 엄마와 애들밖에 안 보였어. 자세히 보니 다른 좌석에 기대듯 누워있는 아빠의 몸뚱이가 있긴 했지만 675회가 지나자 엄마와 애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시체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엄마와 애도 더는 움직이지 않았어.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 단지 미치도록 긴장하고 있을 뿐이었지. 창백하게 질린 채로 눈을 부릅뜨며 앞만 보고 있었으니. 그리고 이바들 이 망할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그 인형들은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사진 몇몇 장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도 했지. 심지어는 그 가족과 같이 보트에 타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 점심 먹는 게 올라올 것 같아 더는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앨범을 닫았지. 근데 닫고 나자 파일 크기가 불어나 있는 게 아니겠어? 신이시여, 새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는 건가? 감시 카메라를 보니 지역 경찰들이 곧 도착할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나도 감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 미친 일이 나한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글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경찰에게 얘기하고 나서 여기 2번 다시는 안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난 그냥 이 사건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을 뿐이야. 디즈니가 또 매체들한테 뇌물을 먹여서 가족이 사라진 이유를 조작하기 전에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야. 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오늘은 해성특급 괴담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해. 롯데월드에서 캐스트로 알바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 입사를 하면 업장에 배정받기 전에 우린 교육기간이라는 게 있어. 보통 3일 정도 진행하는데 급할 때는 2일로 압축한다는 말도 있더라. 아무튼 우린 그 3일 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과 롯데월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배우게 돼. 보통은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상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내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래요라고 당부하고 파라오의 분노가 왜 500억의 분노라고 불리게 됐는지 롯데월드 로머는 뭐가 있으며 거기서 진짜와 가짜도 알려주지. 거기서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사고사 한 사람들도 알려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총 4건이야. 가장 최근이고 유명한 아틀란티스에서 술 취한 직원이 탑승하고 그 직원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출발해서 추락사한 사건 후렌치 레볼루션에서 초근적으로 일행을 찍던 조선족인가 일본인인가 관광객이 충돌사 해성특급에서는 점검 중 알바가
해성특급 본체를 수동으로 밀다가 빨라진 본체에 다리가 끼어서 쇼크사한 사건과 지금보다 해성특급의 키제한이 낮았던 시절에 남자아이가 추락사한 사건. 이렇게 말이야. 해성특급에서는 무려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놀이기구라서 그런지 지금도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면 목격담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귀신썰이 가장 많은 놀이기구야. 그중 가장 구체적인 썰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그걸 듣고 소름 끼치고 꺼림직해서 좋아하던 해성특급 안 타게 되었지. 그 일이 일어난 건 2015년 메르스가 한창 매스컴을 타고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너도 나도 집안에서 숨어 지낼 때였다고 해. 당시에 롯데월드의 상황을 들어보면 바이킹에서는 손님 2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나 뭐라나? 실제로 손님보다 캐스트가 더 눈에 잘 띄어서 운행 횟수가 평소의 반도 안 되는 놀이기구도 있었다고 하니 말 다 했지. 그 당시에 롯데월드에서 꿀 빨던 족속들이 있었으니 바로 연간 회원권을 가진 이들이었지. 이들은 약 10만원 정도를 내고 롯데월드를 1년 동안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인데 특권 의식으로 점철된 진상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지. 개들은 롯데월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간을 보면서 입장과 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롯데월드를 보고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는지 비회원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비율로 입장을 했다고 해. 이 썰의 주인공은 이 연간 회원권을 소지한 모녀야. 당시에 황량할 정도로 비어있는 롯데월드는 일행끼리 라이드물을 독점하는 것도 가능한 시절이라 타고 재밌었으면 또 타고 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고 해. 주인공 여자 어린이는 해성특급을 굉장히 좋아했었나봐. 듣기로는 대략 5-6번을 엄마랑 같이 연속으로 탑승을 했었더랬지. 혹시 그런 거 알아? 놀이기구를 막 많이 타면 어지럽고 지치는 거? 한두 번씩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더욱이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는 매우 힘들어 하셨나봐. 하지만 애는 그런 게 어딨어. 놀 때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쉬자고 하고 애는 계속 타자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진 거야. 결국엔 어머니는 애가 하도 떼를 쓰니까 불안하지만 혼자 타라고 하고 자기는 밖에서 쉬겠다고 했대. 애는 엄마가 허락하니까 좋아라고 탔지. 그것도 자기 혼자만 놀이기구를 독점하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때 해성특급 탑승자는 이 모녀들 뿐이었다고 해. 해성특급을 몇 번 타보면 알겠지만 해성특급은 뒷자리에 앉을수록 그리고 둘보다는 혼자 앉았을 때 회전 숫자가 훨씬 많아져. 애는 연간 회원인데다가 오늘 몇 번이나 탑승을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맨 뒤에 탑승했다고 해. 그리고는 아무 이상 없이 출발했어. 아이가 탑승한 비클이 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CCTV를 보고 있는 직원은 이상을 감지하게 돼. 잘만 돌아가던 의자들 가운데 아이가 탑승한 맨 뒤 의자만 돌아가다가 후방을 바라본 채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가다가 멈추는 경우나 좌석 전체가 회전을 안 하는 경우는 가벼운 시스템 오류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의 좌석만 멈추는 일은 없었다고 해. 그래서 직원은 의아했지만 정비 직원도 아니고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오류로 여기고 어차피 탑승자는 하나니까 간단히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면 정비를 불러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겨.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으면 롯데월드 측은 우선 탑승권이라는 걸 줘서 다른 놀이기구를 빨리 탈 수 있게 해줘서 불만을 잠재워.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 시대. 그딴 거 없어도 다른 거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이거야. 거기다가 여자애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연간 회원. 진상의 확률이 대폭 올라가는 거야. 직원은 그래서 급히 탑승장에 있던 알바를 불러서 CCTV로 울고 있는 애를 보여주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애가 하차하면 잘 달래줘라. 다행히 엄마가 밖에서 쉬고 있으니까 잘 달래면 괜찮을 거다.
문제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하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나 봐. 그래서 그 알바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기다리던 열차가 들어왔을 때 그 알바는 약간 의아했다고 해. 아까 CCTV에서 분명히 고정돼서 안 움직이던 맨 마지막 좌석이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자마자 정상적으로 다시 정면으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보통 고정된 상태로 들어오면 정비가 수동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고정된 상태 그대로거든. 하지만 뭐 그 알바도 경험으로만 그 사실을 아는 거니까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러 애한테 다가가. 그 애는 안전 레바가 풀리자마자 바로 뛰쳐내리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알바는 애가 너무 난리치니까 당황해서 계속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별거 아닌 고장이라고 지금도 보라고 벌써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냐고 되는 말엔 아무거나 다 씹으렸다고 해. 그런데 그 애는 그걸 들으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 계속 친구 안 한다, 무섭다, 저리가 이런 말만 들렸다고 해. 그러다가 점점 진정되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정리하자면 첫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남자애가 레일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열차를 터졌다고 해. 그러다가 뒤를 볼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따라잡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을 붙잡고 뛰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해.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계속 있자. 왜 혼자야? 대답해줘. 여자애는 그 상황도 무서웠지만 걔 얼굴이 제일 무서웠다고 해. 피투성이에다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흉한 얼굴이라 대답도 못하고 울었던 거야. 나는 이 얘기를 듣고 해성특급은 절대 타지 않아. 이 얘기를 글로 읽는 너네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육대 사망자 얘기도 알고 있고 걔네 중 한 명이 해성특급에서 추락사한 남자애인 것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묘사한 남자애는 걔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소름 끼치거든. 내가 고3 때 일어난 일이다. 아마 광복절로 기억한다. 그때 친구 집에서 밤새면서 놀려고 친구 2명과 함께 그 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끝마치고 바로 나와서 10분 정도 걸으면 약간 낮은 산등성이 같은 길이 있었는데 전방 2km 지점까지 외길이었다. 처음엔 그 친구 집으로 가서 밤새고 놀자고 했지만 좀 꺼렸던 게 그 2km 길을 다 갈 때까지 딱 가로등이 3개밖에 없었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었고 2km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그랬었고 하지만 친구 2명과 함께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오늘 뭐 하면서 놀까 하는 생각을 하며 편의점에 들려 소주와 마른 안주 몇 개를 사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착하니 과연 으시시했다. 앞으로 쭉 난외길의 가로등은 700m 정도 거리에 하나씩 켜져 있으니 무섭기도 무섭고 길 양쪽에 나무도 많아서 웬만한 강신장이 아니면 그 길로는 혼자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 야, 솔직히 안 무섭냐? 무섭기는 뭐가 무섭냐? 새끼 겁 많아가지고는. 근데 솔직히 좀 그렇긴 하다 애야. 너까지 왜 그러냐? 어쨌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친구 A는 하나도 안 무섭다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나와 친구 B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3명이 일렬로 서서 서로 팔짱을 껴서 가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친구 A는 계속 싫다고 하다 우리가 계속 졸라대자 마지못해 팔짱을 꼈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길을 조금 걷기 시작하면서 나와 친구 B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친구 A는 뭐가 좋은지 연신 흥얼흥얼 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걸었었다. 한 100m 앞으로 보이는 가로등. 나와 친구 B는 불빛이 보이자 조금 안심하며 최대한 빨리 불빛 있는 곳으로 가려고 빨리 걸었었고 친구 A는 천천히 걷자며 짜증을 내며 마지못해 끌려오고 있었다. 이제 가로등에 다 왔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나와 팔짱을 끼고 있었던 친구 A가 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다.
난 순간 얘 왜 이래? 하며 고개를 돌려 친구의 이를 바라보았고 내 눈엔 뭔가 멍한 시선으로 가로등 위쪽을 쳐다보고 있는 친구의 일이 있었다. 나도 역시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 가로등 위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그 친구를 보며 말했다. 야, 뭐 있냐? 이 새끼 이거 왜 이러냐? 야, 뭔데? 뭐 있냐? 나와 친구 B가 한참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가로등 위만 바라보던 친구 A. 서서히 나와 친구 B는 이놈이 귀신빛 스무리한 것이라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엔 천천히 친구 A를 향해 말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야, 뭐 있냐고. 야, 새끼야. 말 좀 해봐라 좀. 장난치지 말고 말해라. 아, 이 새끼 미치겠네. 서서히 나와 친구 B를 조여오던 공포감. 끼고 있던 팔짱을 풀려는 생각도 못하고 서로 고함만 치고 있었는데 순간 가로등을 쳐다보던 친구 A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야, 정신 차렸냐? 뭔데? 뭐 있냐?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팔짱을 뿌리치며 앞으로 뛰어가는 친구 A. 나와 친구 B 역시 갑자기 친구한 놈이 이러니 무서움을 넘어 하드코어한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앞서가는 친구 A를 따라잡으려고 우리 역시 온 힘을 내서 뛰었다. 미친 듯이 뛰다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앞서 가던 친구 A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이었다. 헌데 그 장소는 그 다음 가로등 및 첫 번째 가로등에서와 같이 그놈은 갑자기 멈춰서서 또 가로등 위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와 친구 B는 또 거의 바락에 가까운 목소리로 친구를 불러보고 흔들어 봤지만 시선은 계속 가로등 위에 고정돼 있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참을 가로등 위를 쳐다보다 또 나를 휙 쳐다보더니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이때쯤 나와 친구 B 역시 반쯤 미쳐가며 괴성을 지르며 친구 A를 따라잡으러 한참을 뛰어갔다. 그렇게 뛰어가다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 난 이 새끼 또 멈추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따라갔고 역시나 또 멈추는 친구 A를 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가로등 위를 한번 쳐다보더니 털썩 주저앉은 친구 A. 야, 뭔데 왜 이래? 뭐 봤냐? 귀신 맞냐? 일단 이 길 나가고 보자. 가 빨리. 나와 친구 B는 이 녀석을 부축해가며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 길을 벗어났고 길을 벗어나자마자 셋 다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친구 A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길 입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내가 쳐다보는 줄 알고 날 봤는데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 하며 걸었다고 한다. 그러다 가로등이 나왔고 자기도 모르게 가로등을 쳐다봤는데 가로등 위에서 목과 얼굴만 있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얼굴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눈이 코 있는 곳까지 쭉 찢어져 내려와 있었는데 한쪽 입끝이 비스듬하게 올라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 말도 안 나오고 한참을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얼굴에 찢어진 눈이 눈동자만 쓱 움직이더니 밑에 있는 날 향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풀리며 날 쳐다봤는데 내 얼굴 위에 그 얼굴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괴성을 지르며 무작정 앞으로 달렸고 다음 가로등이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가로등 위를 힐끗 봤는데 또 그 얼굴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고 처음과 같이 그 얼굴이 날 쳐다볼 때 또 날 쳐다봤고 또 다시 괴성을 지르며 뛰어갔다고 한다. 얘기하는 내내 친구는 몸에서 식은땀을 흘렸고 귀신이 안 보이는데도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다. 야, 이제 땀 좀 그만 흘려라. 일단 애인의 집에 가고 보자. 나 좀 부축해줘. 힘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귀신 사건은 끝나가는 듯했고 나와 친구 B는 친구 A를 부축해가며 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A의 몸이 굳어지는 거였다. 힘이 다 빠져서 우리한테 끌려가다시피 했던 놈이 갑자기 몸에 힘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데리고 가려는데 딱 멈추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는 가로등 뒤를 돌아보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서 피 쓰러졌다.
나와 친구 B는 번갈아 가면서 업고 친구 집으로 데려왔고 나중에 친구가 일어났을 때 물어본즉 우리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디 가? 하는 작고 낮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흠칫하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마지막 가로등에서 50m 이상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찢어진 눈이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다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비스듬히 올라간 입이 열리더니 말하지 마. 이랬다고 합니다. 딱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론 저 그 친구 집에 안 갑니다.